이번 주 시장 중에서 오늘이 가장 전문가님의 도움이 좀 절실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 시장 모두 3%대 급락 보이고 있고요. 시총 상위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도 2주 만에 1,450원대 돌파해내는 움직임 보여줬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앵커님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오늘 시장이 많이 빠져서 어떡하냐라고 계속해서 물어보신 걸 보면은 정말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힘든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예상보다는 조금 더 깊게 하락폭이 좀 나와주고 있고, 저는 이제 오후장에 어느 정도 오늘은 좀 반등이 좀 보여줄까? 계속해서 이제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한 11시 기점에서 이제 중국 증시도 개장을 하고 일본 증시는 이제 9시 한 10분 정도에 개장을 하고 그 분위기를 보다 보니까 오늘은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낙폭이 커지지 않기를 좀 바랄 뿐이고요. 좀 아쉬운 거는 어쨌든 2월 동안 지금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우리가 2,700포인트를 목표를 잡고 막 이랬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그러한 상승률을 오늘 하루 만에 다 반납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오늘은 시장에서 상당히 패닉이 좀 짙어지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약간 또 이런 비유가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일본도 좋고 중국도 좋고 심지어 대만, 호주, 독일, 프랑스 다 좋았는데 우리만 11월, 12월 달에 계속해서 빠졌거든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그때 방송 출연을 할 때마다 정말 드릴 말씀도 없고 정말 원인도 못 찾겠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보시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일본 증시가 3.5%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빠지고 있죠. 일본 증시 빠지고 있고 그간 계속해서 좋았던 홍콩 H지수도 오늘 2.5% 빠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항생지수도 한 2.5% 빠지고 있는 걸 보면 빠진다라는 게 기분 좋습니다라고 얘기 드리긴 참 죄송스럽지만 우리만 빠지는 게 아닌 거에 다행이다. 그렇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또 이거 공식을 만들어 보면 떨어진 만큼 당연히 시장이 정상화가 되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아니라요. 올라가야지 맞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전체 글로벌 증시가 지금 다 빠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글로벌 증시가 다 빠졌을 때를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가까운 과거로는 코로나 팬데믹 시절 때 다 같이 빠졌죠. 그러다가 다 같이 복귀를 했죠. 그리고 또 해외 증시 위기, 9.11 테러라든지 이런 큰 테러가 났을 때 또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빠졌죠. 그때는 하한가 가는 종목들이 정말 수두룩 빽빽일 정도로 다 같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루 떨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게 정말 힘들 일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처럼 하락의 폭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평소에 봤던 종목들 조금씩 더 담아볼까라고 약간은 발상의 전환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떨어졌을 때 떨어진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오늘 떨어진 이유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마도 엔비디아 때문에 좀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떨어져서 전체적인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들이 떨어진 건 맞는데 엔비디아가 떨어진 이유는 저는 엔비디아의 기술력 때문이다 아닌 것 같고요. 트럼프의 관세 발언 때문에 전체적인 증시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엔비디아가 떨어졌으면 우리나라의 기술주들만 오늘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종목, 금융, 화학, 자동차,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거 보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입김이 굉장히 세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홍콩, 대만, 중국 증시까지 다 같이 떨어지는 그런 그런 하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종목을 좀 보자면 일단 떨어진 종목이 코스피에서는 830 종목이나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래소 지금 상장돼 있는 종목 중에 단 한 종목도 올라간 종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본다면 1,400 종목이 현재 떨어져 있는데 올라간 종목 250 종목이 찍히기는 합니다만은 그냥 테마성으로 올라간 거. 약간 지금 화장품 쪽이 좀 그래도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한알련 쪽이 버텨주고 있는데 그쪽 말고는 전체적인 종목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당연히 힘들죠. 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음봉도 크고 정말 저도 오랜만에 보거든요. 3% 마이너스는. 포인트 자체도 거의 지금 50% 넘어서 83포인트가 떨어진다는 건 아마도 심리적으로는 버티시기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한마디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시장이 정상화되면요. 정상화돼 있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 나름이고요. 또 오늘 떨어진 거는 개파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크게 저는 걱정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뭐 계속해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코스피에서 현재 1시 넘어가고 있는데 금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1조 3천억을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수하는 건 좋은데 조금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다음 주에 좀 지표를 봐야 될 것 같고, 토요일과 일요일 날 미국의 영향, 그다음에 중국의 대응, 그다음에 지금 또 젤렌스키가 뭐 방미 해가지고 뭐 광물 협정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주말을 좀 지켜보시고 다음 주까지는 좀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오늘은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마무리를 좀 줘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뭐 그동안 좀 차곡차곡 잘 쌓아왔던 공든탑이 한꺼번에 무너져버린 그런 느낌이 드는 시장이고요. 과연 이 시장의 급락을 저희가 기회로 좀 찾아볼 수 있을지, 또 전문가님은 어떤 섹터와 이슈에서 이 기회를 찾고 계실지 지금 데일리 아스탁 3가지 테마와 이슈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아스탁 첫 번째 이슈는요. 2구 환신입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인데 노후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소비 진작 정책이고, 자동차, 가전 등에서 올 초부터 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으로 이 지원 범위가 확대 적용됐습니다. 관련해서 더욱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광물 협정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 무역 협정 체결 문제 등에 논의했다는 보도가 전해지고요.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이 최종 서명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 집중해 봐야 될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요. 양자 기술인데 요건 또 어떤 모멘텀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2구 환신, 테마주라고 해야 될까요? 한 가지 테마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앵커님이 네. 핸드폰을 최신형으로 핸드폰 바꾸는데 15% 할인해 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꿔야죠. 바꾸죠. 네. 그게 바로 이거 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헌집 줄게 새집다오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중국에서 지금 강력하게 내수 증진을 하는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전제품을 바꾸거나 자동차를 바꾸거나 뭐 심지어 휴대폰, 올해는 휴대폰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데, 바꾸게 되면은 5%에서 20% 정도 할인을 해주는 그런 정부 보조금 혜택을 주고 무조건 새 걸로 바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정책이 2구 환신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2구 환신 정책이 원래 있었어요. 계속해서 있어 왔고 중국이 힘들 때마다 2구 환신 정책을 좀 내밀었는데, 요즘에 이번에 이제 2구 환신 정책에서 좀 특이점은 뭐냐면, 원래는 기본 소비자들한테만 이런 혜택을 줬습니다. 근데 이번부터는 지방 정부라든지 회사체한테도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산업 기계라든지 기계도 노후화되면 바꿔라.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좀 정책을 좀 시연하고 있고, 심지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들이 원래는 자동차와 가전제품만 국한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태블릿 PC, 뭐 스마트워치, 휴대폰까지 포함이 되면서 2구 환신 정책이 아마도 저는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따라서 국내 수혜주들이 찾아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똘똘한 친구들만 제가 오늘 준비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지원을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면, 자동차도 이제 중국에서 많이 만들잖아요. 친환경 자동차와 내연기관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친환경 자동차는 2만 위안을 지원해 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내연기관차 바꿀래요 하시면 15,0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간다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을 좀 드리자면 HL 만도입니다. 자동차 쪽에 대해서 교체 주기가 또 일어나기 시작하면 HL 만도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도 올라가고 있죠. 심지어 오늘도 이 좋지 않은 장에서도 올라가고 있는데 HL만도가 그럼 중국이랑 어떤 관계가 있냐? 중국의 매출 비중이 HL만도가 30%에서 40%입니다. 네, 그러면 중국의 내수 부양 정책, 그다음에 자동차 교체 주기가 일어나게 되면 HL만도의 부품이 당연히 잘 팔릴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HL만도가 현재 협약을 맺고 있는 중국 자동차가 여러분들 지리 자동차, 그다음에 비아디는 다 아시죠? 그다음에 니오라는 자동차, 요 자동차 회사랑 같이 협력을 맺고 있는데 뭐 니오는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지만 비아디 중국 내에서 1위고요. 그다음에 지리 자동차라고 불리는 중국의 3대 자동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쪽에서 HL만도가 부품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고 HL만도가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냥 간단한 부품만 납품하면 제가 소개를 안 하겠죠. HL만도가 잘하는 부품이 있어요. 첫 번째, 브레이크 부품입니다. 브레이크, 당연히 자동차 생명 쪽에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조향장치에 대해선 HL만도가 굉장히 강력한데 조향장치가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핸들을 꺾으면 자동차가 움직이잖아요. 그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게 조향장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본다면 중국이 현재 하고 있는 게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인데 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브레이크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자율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향장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HL만도의 앞으로의 매출 비중과 매출액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존 내연기관보다 자율주행과 전기차에 훨씬 더 많은 부품이 들어가니까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약간은 좀 기초적인 종목이죠. 삼성전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는 어저께 엔비디아 실적을 얘기하면서도 저는 HBM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멘텀은 기대를 안 합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팔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 실적이 그래도 삼성전자를 이끌어 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소비재, 가전제품, 휴대폰 이런 매출이 늘어나다 보면 안에 들어가는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전통 반도체. 원래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이 전통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중국의 이 레거시 반도체 비중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레거시 반도체 비중도 큰데 거기서 30%를 중국에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또 저는 수혜가 일어날 것 같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 휴대폰이 중국에는 인기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 예, 중국은 워낙에 이제 샤오미 폰이라든지 뭐 비보 이런 것들이 유명해서 많이 안 팔리는데 그래도 갤럭시 S 시리즈 말고 이제 접히는 폴드라든지 플립은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중국인들이 또 중국폰 말고 좋아하는 폰이 뭐가 있죠? 아이폰입니다. 예, 아이폰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덜 팔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이폰은 이구환신 정책에 수혜가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이구환신 정책이 약간 아이폰을 겨냥한 것 같긴 한데 개당 6,000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20만 원 이상짜리 핸드폰에는 이구환신 정책을 수혜를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이 되게 고가잖아요. 보통 180만 원, 200만 원 가는데 그 아이폰에 대해서는 정책 수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갤럭시의 판매량도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자동차 부분, 그다음에 가전제품 부분을 봤다면 좀 아쉽죠. 뭔가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에 다 집합체인 종목은 없냐? 한다면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삼성그룹사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삼성전기가 하는 건 MLCC라는 걸 만들어요. MLCC가 뭐냐?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는 건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배출해주는 그런 주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핸드폰 전원 버튼을 탁 누르자마자 화면이 탁 켜지잖아요. 그때 전기를 순간적으로 딱 제공해주는 그런 부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전제품에 들어가겠죠? 휴대폰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자동차 시동 걸 때도 딱 전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자동차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삼성전기는 이 3대 제품에 대해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MLCC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간단히 비유를 해드리면 수도꼭지를 비유해드리면 돼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수도꼭지를 열어가지고 물을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전제품 쪽에선 수도꼭지, 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삼성전기의 MLCC라고 보시면 되고 MLCC가 중국 비중이 40%입니다, 여러분들. 매출 비중이 40%예요. 국내 내수 비중이 33%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우리나라보다 중국에 더 많이 파는 거예요. 그리고 전년 대비 상반기만 비교했을 때 전년 대비 이 MLCC 중국 매출 성장률이 33%나 됩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고 다만 좀 아쉬운 건 삼성전기가 이 MLCC에 대해서는 세계 1위는 아니에요. 세계 1위는 일본 업체 무라타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무라타가 MLCC는 가장 잘 만들고 더군다나 엔저 현상 때문에 수출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엔화가 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갔겠죠. 근데 지금 엔화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엔저에서 엔고로 올라가고 있죠. 미국이 달러를 약해지게 함으로써 아마도 엔고 현상은 올해 내내 유지가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기의 MLCC가 1위, 점유율 1위에 무라타까지 좀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중국의 이구원신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HM만두 삼성전자, 삼성전기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요, 광물협정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만 해도요, 관련주들이 강세 뛰다가 지금은 뭐 대동도 그렇고 대동기어도 그렇고 하락 반전한 종목들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오늘 방문한다고 하죠.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 광물협정이라는 게 물론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좀 유리한 협정은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조금 살펴본다면요. 유럽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한 나라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2차 전지를 만드는 리튬 생산량도 굉장히 많고 또 철강을 만드는 철광석은 세계 6위 생산국입니다. 또 원자력을 만드는 우라늄 있죠. 우라늄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생산 시설까지 개발이 돼 있어서 자체 개발이 가능하고요. 또 철강 쪽의 망간은 세계 2위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나라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러시아가 좀 쳐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광물도 이만큼 있는데 또 LNG라든지 석유도 또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주된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쪽하고 루안스크로 쪽이 있는데 그쪽에 천연 광물이 다 매집이 돼 있어요. LNG하고 석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종전 협상이 계속해서 이렇게 빠르게 이뤄진다면 앞으로의 우크라이나의 자원 개발 쪽에서는 가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첫 번째 이제 관련 종목을 본다면 대형 종목들을 아마 많이 보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광물 협정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정에 본다면 주인공은 다 빠져 있습니다. 알맹이들은 다 빠져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킬을 본다면 러시아랑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EU 연합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많이 지원을 했던 EU 연합도 전혀 뭐 부르질 않고 실질적인 피해국인 우크라이나는 더 부르질 않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결국에는 과연 재건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에 어느 정도의 파이가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을 좀 갖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뭐 굴삭기라든지 이런 거 잘 만들긴 합니다만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데 그래도 진성 TC 같은 종목들은 좀 집중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재건 쪽에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 이제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굴삭기 같은 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뭘 보유하고 있냐? 세계 1위 중장비 기업이라고 하는 캐터필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캐터필러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해인이라는 종목이 이제 그쪽 그 판매 대리점인데 캐터필러의 주로 납품을 그러니까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게 바로 진성 TEC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미국의 건설 중정비가 들어가게 되면 진성 TEC의 수요도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대동기업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광물도 많고 석유, 가스도 많은데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예요. 세계 4위의 밀 수출이고요. 그다음에 해바라기 유 아시죠? 그게 세계 점유율 40%를 가지고 있었고 전쟁 전에. 그다음에 옥수수라고 하는 정말 기초적인 자재 이것도 세계 1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땅이 비옥한데 지금 그게 전쟁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EU한테도 돈을 갚아야 되고 미국한테도 돈을 갚아야 되고 어느 정도 좀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할 거는 아마도 농업 쪽을 가장 먼저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동기어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그럼 맨두님 대동기어가 뭐 얼마나 잘 만들길래 우크라이나에 납품을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저는 실질적인 종목밖에 안 갖고 오거든요. 테마주는 잘 안 갖고 옵니다. 대동이라는 종목은요 2024년 11월 달 얼마 안 됐죠. 그때 우크라이나 농기계 유통회사랑 300억 가량의 계약을 성사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재건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게 대동기어의 트랙터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이 종목도 아마 많이 모르실 텐데 자
진성 TC의 건설, 그 다음에 농기계의 대동기어 잡았으면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 인터넷망이에요. 우리가 정말 조금 되긴 했습니다만 카카오 AI 데이터 센터 화재 났을 때 한 7시간 정도 완전히 멈췄잖아요. 카카오 하나가 멈췄는데도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 다산 네트워크스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와 전력 인프라 사업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국영 전력 기업인 우크레네그로와 지금 이 고압 전선망을 한 1000km 정도 깐다라는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협의를 하고 있고 뭐 협의 중인 것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2023년 8월 달에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산하 기업이랑 같이 양해 효율각서, 그러니까 MOU까지 체결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다산 네트워크스가 또 우크라이나의 이 인터넷망 재건에 어느 정도 좀 수혜를 가장 또 앞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수준입니다. 네, 두 번째 광물협정 관련해서는 진성 TC, 대동기어, 다산 네트워크스 관심 종목으로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은요, 이제 양자 기술인데 참 말도 많고요. 어렵죠. 네, 그리고 관련해서 말도 다 다르고요. 그렇죠. 네, 어떤 모멘텀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양자 기술 참 어렵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테마 때문에 막 올라가기도 해서 오늘은 정말 핵심적인 부분만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양자 컴퓨터라는 건 말 그대로 현재 컴퓨터보다도 한 수천 배, 수만 배 빠르게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모든 계산에서 빠른 건 아니고요. 뭐 암호 해독이라든지 금융권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인터넷 보안이라는 거는 수학적 개념으로 다 돼 있는데 그 수학적 개념이 양자 컴퓨팅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해킹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계산이 빠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 개발, 선 투자가 돼야 되는 건 해킹범들을 대비해서 양자 암호 기술, 뭐 이런 양자 암호 기술 통신 이런 것들이 가장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테마는 양자 암호로 제가 오늘 집어왔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테마 양자 암호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세 가지 테마와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SCTV의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